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한 것은 연금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 삼중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일차적인 기초 생활에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부분의 직장분들이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죠.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죠. 내 퇴직연금이 DB형인가 DC형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것을 IRP로 옮겼을 때 어떠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하나의 제도다라는 점 앞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 저축은 순순히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와는 큰 차별점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강제 사항이고 또 한 번 가입하게 된다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이민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많은 대부분의 국민분들께서 직장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하게 된다라면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연금의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기업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 의지보다는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 같은 경우 100%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내가 연금 저축을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나중에 노후 생활에 있어서 차별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 부분과 연금 저축을 이제 가입한 분들과 서로 이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차별점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저축을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순수하게 연금을 이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연금 저축은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그리고 연금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장 먼저 연금 저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하다라는 점이 고문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지금까지 얘기하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다? 퇴직연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두 가지를 다 혼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퇴직소득세라고 한다라면 퇴직 기간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퇴직소득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연된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수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모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내가 퇴직금을 1억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대략 15% 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면 그것을 절반만 내게 된다라면 대략 9천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8,5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된다라면 그 운용 수익 자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굴리는 거 하고 큰 거를 가지고 굴리는 거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점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세금을 나중에 이제 내게 되죠. 하지만 세금을 나중에 내는 거하고 먼저 선취로 내는 거하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모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0% 수익이 났을 때 보통 우리가 15.4% 거기에 대한 과세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세가 나중에 우리가 받을 때 내는 것으로 이연이 되게 된다라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 투자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IRP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대부분 보장되는 국채라든지 ETF 정도가 되지만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인 제한이 있게 되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그러면 연금보험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뒤에 가서 연금보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내 연령이 40대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으냐라는 것은 사후에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다라면 우리가 운용 비용이 낮은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40대 이전이라 한다라면 운용 비용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40대가 넘어갔다라면 안정성의 바탕을 둬야 되고요. 안정성의 바탕을 둔다라면 운용 비용이 낮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단단히 넣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표는 앞서 얘기와 좀 다른 연금저축과 IRP를 순수하게 개인이 가입했을 경우에 받는 세액공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고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게 된다면 앞서 운영드렸던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라든지 퇴직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IRP를 가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잘 매달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받을 때 연말에 가서 우리가 연금저축을 몰아서 낸다라든지 IRP를 몰아서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연금저축과 IRP에 정부가 세액공제를 준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하라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 저축을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라는 것이 없죠. 그것은 그냥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 저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굳이 세액공제를 준다라는 의미는 이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라라는 거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이죠. 기업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퇴직연금이고요. 이것이 부족하다라면 개인들 스스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해라. 그것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면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세액공제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토탈 금액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에 대해서 먼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요.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IRP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IRP만 가입을 했다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나의 소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5,500만 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진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16.5%에 달하고요. 연간 총 급여 소득이 5,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3.2%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 급여액은 명목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과 연말에 세금 정산할 때 받는 금액들이 조금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5,500만 원은 내 실수령의 기준이 아니라 명목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실수령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대략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명목으로 볼 때 대략 5,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직장과 세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5,500만 원일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환급액은 148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득공제와 다른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득공제는 만약에 내가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5,500만 원 총 급여 중에서 150만 원을 공제를 받고 거기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빼주고 세금을 이제 계산해서 확정된 세금에서 이 부분을 빼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나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저축 한도는 총 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된다라면 연말에 가서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RP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더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매달 5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을 내고 IRP 세액공제를 받겠다라는 분들은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연말에 300만 원 납입함으로써 900만 원까지 한도를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를 매달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라면 50만 원 정도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50만 원을 가입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라면 매달 일정 부분씩 이렇게 띄어서 나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뒤에 가서 나중에 건강보험료와도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연금저축을 늘릴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을 추납제도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다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들도 상당 많은 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보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이루어진 제도 개선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토탈해서 내가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커지느냐? 보통 이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이제 직접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소득과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소득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추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퇴직 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연금만 있다. 그런데 내 국민연금 받는 것이 2천만 원 바로 밑에 언더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추납하는 것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봤을 때 국민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향후에 얼마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러프하게나마 그 숫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내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점이 발생하긴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신 이후에 내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연금저축을 가입함으로써 나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의 핵심 3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려왔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99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앞서 본 표와 좀 숫자가 다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앞서 본 표는 IRP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순수하게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됐을 때는 최대 99만 원까지 절세가 된다라는 점이 그 차액만큼 IRP가 들어간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서 13.2%에서 16.5%가 되고 최대 99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을 100여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연금저축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단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도 해지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지만 뭐 하다 보니 연금저축을 중간에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연금처럼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받았던 세금을 다시 우리가 토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토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냈어야 될 것을 뒤에 가서 그때 당시에 해지할 때 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꼭 절대적으로 연금저축을 내가 해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기분 좋게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을 내가 꾸준히 내고 나의 노후를 정말 잘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금저축의 장점이다라면 이것은 연금보험과 비교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 물론 회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매월 납입 금액에서 사업비를 부과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모수 자체가 조금 낮게 시작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연금보험에 장점이 없느냐? 충분히 연금보험도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부가적인 보험료를 통해서 다른 또 부분들을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 특약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가 만약에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보험을 들어간다라면 여기에 몇 가지 특약을 좀 가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연금보험은 연금과 보험적인 성격이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비를 띄는 모수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내가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연금보험도 매우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수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험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저축으로서만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다른 데가 보험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것이야 라고 한다라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목표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목적을 눈에 두느냐, 수수료를 눈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목적에 얼마만큼 충실한 상품이냐를 선별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수료만 생각하는 그러한 상품이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배척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소 수수료가 높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게 설계된 상품이라면 충분히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장점을 보게 된다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긍정적이죠. 안정적인 상품만 가입해야 되는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다소 공격적인 상품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같은 이제 해외 주식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가입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후에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제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 주식 계좌를 운용했을 때 계속해서 과세되는 부분들을 따지게 된다라면 연금저축이 훨씬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A처럼 운영이 가능하다. 요거는 우리가 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따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라는 점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하는 거하고 분리과세되는 부분들이 세금을 좀 많이 세금에 민감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연금저축은 따로 떼어내서 왜냐하면 이 과세가 언제 된다?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죠. 따라서 금융소득에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점, 과세가 이연되는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연금저축의 장점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앞서 설명드렸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도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피부양자 등록에 있어서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을 그렇다면 어떻게 고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자신이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내가 그러면 어떠한 그리고 자금의 흐름들이 이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을 고를 때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라는 부분들을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 속에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익성 같은 경우를 목표로 한다라면 보다 연령층이 좀 낮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을 우리가 긍정적인 수익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연령대가 좀 높다라고 한다라면 안정성에 맞춘 그러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납입과 자유로운 납입 방식들을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내가 직장인이고 매달 월급을 받을 때에는 연금저축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자영업자이고 아니면 나의 소득이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면 자유로운 납입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연금저축을 우리가 이제 6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기준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라면 60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라면 매달 50만 원씩이지만 자유로운 납입이다라면 반기 때 300만 원, 또 온기 때 3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우리가 가입한 이후에 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운용을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금융기관에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 운용을 하는 것이냐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냐 그 상품에 내가 가입하는 상품의 약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제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분들은 위탁 운용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럴 경우에 내가 가입한 금융사가 위탁 운용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수익률을 나타냈는지 아니면 향후에 나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직접 운용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지는 것이지만 위탁 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에게 귀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탁을 맡길 경우에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나의 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을 운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공시이율과 최저보장 이율을 잘 살펴야 되죠. 직접 운용할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할 때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개념을 잘 우리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시이율은 그냥 운용 수익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도 있죠. 하지만 최저보증 이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채권 비중을 상당 부분까지 끌어올린 그러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요. 처음에 우리가 안정성이냐 수익성이냐를 따질 때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수익성을 따질 때는 공시이율 제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안정성을 따질 때는 최저 보증 이율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차이점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수료를 선치를 띄느냐, 후치를 띄느냐, 그리고 수수료가 매회 부과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확정기간 연금이냐, 종신연금이냐라는 부분들이죠. 종신연금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확정기간 연금은 확정된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확정이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10년 동안 받는 거죠. 근데 10년 사이에 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상속자에게 그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초토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정기간 연금이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신형 같은 경우는 가입자, 내가 가입자라면 내가 사망할 경우에 더 이상 연금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확정기간 연금이다라면
10년, 20년 이렇게 된다라면 내가 20년 가입하고 15년 차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5년 동안은 내 상속자에게 그 금액만큼 지급이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시납연금 수령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서 우리가 연금저축을 이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년 이제 600만 원 정도,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적립식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는 동안에 이런 걸 준비를 못했고 지금 이제 50대 정도 됐는데 이제부터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다행스럽게도 여유자금이 있다라면 일시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연금형이냐 확정연금형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 최소 300만 원 정도의 금액 그리고 적정하게는 500만 원 정도의 매달 수령액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에 미달이 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 내가 300만 원에 미달이 됐다라고 봤을 때 1억 정도의 금액을 일시납을 해서 10년 정도 88만 7천 원을 매달 받게 된다라면 60세에서 70세까지 받게 되면 대략 한 35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70세 이후부터는 25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현재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시납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립식으로 운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식이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900만 원 정도 IRP까지 가입을 했을 때 10년을 적립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40대인데 내가 지금 현재 뭐 연금저축을 충분히 가입하지 못했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IRP라든지 연금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900만 원씩 모아가게 된다라면 10년 정도 지나면 대략 한 1억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수익률은 연 5%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연금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장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7에서 10%까지 이제 제시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년 7에서 10%씩 수익률을 만들어낸다? 글쎄요, 뭐 진짜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평소에 주식 투자도 하건 다양한 뭐 저축도 하건 하는데 5% 이상 수익을 남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 5%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하게 된다고 하면 5% 수익률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900만 원을 1년에 그 900만 원을 가지고 10년을 운용하게 되면 1,400만 원이 대략 나오죠. 이것을 다 썸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정도의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앞서 언급드렸던 일시납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연금을 마련하게 되면 충분히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게 된다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할게라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은 일시납을 하고요. 근데 내가 40대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10년 동안 준비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용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200만 원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최저로 우리가 생계비가 필요한 3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한다라는 측.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인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세제 적격이냐, 세제 비적격이냐라는 부분들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세제 적격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세제 적격이다라는 표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연금 저축도 세액공제가 됐는데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서로 형평성 논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일반 연금보험이라든지 변액연금보험은 이제 우리가 세제 비적격이라서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세금을 낸다라는 것이고요. 일반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만 일반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측면이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일반 연금보험 같은 경우 이제 공시이율 운용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 그 변동성이 더욱더 크죠. 펀드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들이 기간 확정형이 있고 종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 확정형과 종신형에 대한 개념들을 충분히 학습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종신형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가 종신형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기간 확정형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특약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종신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대략 65세 이후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퇴직 이후에 어떤 그 연금의 공백기를 연금저축보험을 통해서 아니면 연금저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 연금보험이라든지 변액연금보험은 45세 이후부터도 가능은 합니다. 단 납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5년이 경과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 40세까지 납부하고 45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정도는 되지는 않겠죠. 제도적으로는 45세 이후라든지 납입기간 만료 5년이 경과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40대면 충분히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같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 범퍼를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3층 구조가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들 수가 있겠죠. 이들을 잘 활용한다라면 우리 노후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분들은 퇴직연금,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여력,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